자,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 한국사 만점을 향해서 경쾌하게 스타트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 1강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국사 만점을 위한 대항해 승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자신 있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실 걸로 믿고요. 여러분들은 성실성만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자세는 학습의 자세라고 한다면 저는 뭘 얘기하냐면 성실성,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연스러움,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하십니다.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수험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하기 싫어, 무거워, 짜증나, 내지는 난 반드시 만점 받아야 돼, 나는 이번 3개월 안에 꼭 합격해야 돼, 이런 지나치게 경직되고 진지한 자세를 좀 버리시고 그냥 수험생활 자체가 내 생활이야, 나는 공부 체질이야, 직장생활 하다 오신 분들은 야, 이렇게 공부만큼 편한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아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성실성, 자연스러움이라는 자세를 갖추시고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한국사 만점으로 갈 겁니다. 한국사 만점을 위해서 일중 정민혁과 함께 시작합니다. 알겠죠? 일중 후에 승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가 제가 OT 때도 이미 얘기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또 가장 재미있는 과목이면서 효과가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또 잘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 관점을 갖고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 들어가는데 일단 모든 한국사의 첫 번째 파트는 뭐가 나오죠? 역사학 일반론이라는 게 나오죠. 역사학 일반론. 말 그대로 일반론입니다. 일반론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러이런 것이고 역사는 이런 거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규정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저렇게 규정하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출제는 0에서 1. 제가 0 더 크게 썼죠? 많이 안 나옵니다. 최근 경향은 역시 출제를 안 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알겠죠? 출제를 하지 않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기본적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문제화 된다면 독해력, A, B 두 이론에 대해서 문장을 파악한 다음에 A, B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역사의 의미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대요. 역사의 의미 규정을 내릴 때 두 가지가 있대요.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게 있고요. 사실로서의 역사.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실증주의라고 하죠. 실증주의. 실제 있었냐 없었냐를 증명해내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실증주의라 그러고요. 이 말의 의미를 펼쳐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역사가의 임무는 과거의 사실 복원에만 있다. 포인트를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여기 과거의 사실 복원에만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두세요.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역사가가 자신의 생각, 해석, 평가,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개입시키면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치관, 사관, 해석, 평가를
네, 대입시키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사실로서의 역사가 이거라면, 그러면은요, 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뭐냐 이렇게 따져봐야죠. 여기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기록의 주체는 누구죠? 기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록의 주체. 기록의 주체는 역사가죠. 기록의 주체는 역사가란 말이야.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대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상대주의는 무슨 뜻이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평가하는 틀, 역사가마다 다들 다르다라는 입장이죠. 다르다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A라는 역사가 갖고 있는 사관을 바탕으로, B라는 역사가 갖고 있는 사관을 바탕으로. 자, 그래서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주의. 그렇죠? 네, 상대주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냐면 역사가의 사관, 가치관, 해석과 평가, 이런 것들이 개입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사실 있었냐 아니냐, 진짜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지 말고, 역사가가 자신의 사관과 가치관과 해석과 평가를 개입시켜서 분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잡아내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사실로서의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제 누구였냐면 주로 19세기 독일의 실증주의 역사학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야? 대표적으로 누구 있죠? 랑케라는 인물이 있어요. 또 누구 있죠? 콜링우드라는 인물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름 안 외워도 되고요. 그럼 밑에 이렇게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역사를 평가하고 해석하고 분석했던 사람은 누가 있죠? 20세기 영국과 미국의 사관이라고 하죠. 20세기 영국과 미국의 사관이라고 합니다. 누구죠? 네, 크로체, 칼 베커, 비어드 오스틴,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학자가 한 분 계시죠. 누구 있죠? E.H. 카라고 합니다. 제가 자동차 매니아예요. 그런데 제 아이디가 바로 요 카죠. 저는 자동차 매니아지만 전공은 역사 전공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사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디가 카페에서 요거죠, 요거. 난 일부러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동호회 술자리에서 제가 조금 썰을 풀죠. 내가 왜 R을 하나 더 붙였느냐에 대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감사합니다. 그래서 EH카. 그럼 여러분, EH카는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됐죠? 그래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현재는 뭐고 과거는 뭐냐 이 말이야. 과거는 뭐죠? 과거의 팩트, 사실들이야. 일단 사람들이 역사를 논할 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냥 허구, 거짓을 가지고 평가하고 해석하고 공부할 수는 없죠. 당연히 진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 현재는 뭐야? 현재라는 건 오늘을 살고 있는 역사가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역사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고 가치관을
개입시켜서 연구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지금 뭐 칠판에 간단하게 기술을 했지만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요거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출제는 어떻게 할까요? 문장을 던져요. 문장을 던지고 나서 다음 중 아래 문장이 위의 시각이냐 아래의 시각이냐 이걸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가 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145년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은 삼국사기라는 책을 썼다. 1145년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은 삼국사기라는 책을 썼다. 이거는 여러분들 단순 사실의 나열이죠. 단순 사실의 나열 맞죠? 단순 팩트의 나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위의 시각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유교적이다, 사대적이다, 보수적이다, 신라 중심 사관이다, 고려 사회를 더욱더 보수적인 사회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평가는 위의 시각이에요? 아래 시각이에요? 아래 시각이죠. 아래 시각. 그렇죠. 그래서 기록으로서 역사가의 해석과 평가를 강조하는 시각에 포함되죠. 역대 기출문제는 이렇게 문장을 던져놓고 사실로서의 역사에 들어가느냐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들어가느냐 이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얘기예요. 자, 책 잠깐만 봐볼까요, 여러분들? 학습 포인트 이런 개관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읽어보셔야 되고요. 과거의 사실, 객관적 사실로서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의미한다. 과거 사실의 나열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역사적 사실로만 이야기한다. 객관적 의미의 역사란 수많은 과거 사건의 집합체로 오로지 역사적 사실로만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랑케가 얘기했어요. 역사가의 임무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것이 본래 어떠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역사가는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해야 한다. 됐죠? 네. 왼쪽에 사실로서의 역사 예시가 들어있죠. 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네, 판단되시죠? 뒤로 갑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 네. 과거 사실을 토대로, 과거 사실을 토대로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재구성이죠. 주관적으로 재구성 밑줄. 주관적으로 재구성했던 주체는 누구라고? 역사가. 역사가들이 특별한 의미의 가치를 부여해 선택한 사실에 한정된다. 그리고 사료 익히기. 기록으로서의 역사 나와 있고요. 이에이치카가 먼저 얘기합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돼 있죠.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사실은 역사를 구성하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사실만으로 역사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역사가의 해석과 평가도 들어가줘야 한다는 얘기죠. 역사가와 역사상의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역사가가 없는 사실이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이고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존재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역사가가 없는 사실이란 역사가의 해석과 평가가 없는 팩트를 얘기하고요.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라고 할 때는 뿌리가 없는 존재다라고 했죠.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 크로체라고 돼 있죠. 크로체. 현재 역사에서 현재가 의미하는 건 오늘을 살고 있는 역사가. 역사는 죽은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이다. 콜링우드라고 돼 있죠. 네, 이렇게 됐고 사료 비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네, 역시 심플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우리가 사료라고 할 때 사료는 어떤 뜻입니까? 사료는 뭐죠? 역사 연구의 재료죠. 네, 역사 연구의 재료죠. 그럼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네, 사료에 대한 평가. 이 작업에 있어서 네, 필요한 태도가 뭐냐 이런 얘기야. 네,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선정, 분석, 평가하는 과정에서 역사 연구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너무나도 당연하죠.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그리고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비판적이어야 되고요. 분석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아, 그렇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이렇게 비판적, 분석적, 객관적 접근에 의해서 사료를 선정해야 되고요. 평가하고 분석 내려야 됩니다. 최근에 이거 관련된 기출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너무나도 쉬운 문제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뭐 역사를 그냥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이렇게 분석해야 된다. 아니야. 상대주의적 시각을 갖든 실증주의적 시각을 갖든 내가 역사 연구자로서 사료를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일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료 비판이라는 건 이 말이고요.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으로 나누는데 외적 비판은 무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걸 따져보는 거예요. 몇 년도에 만들어진 내용이냐? 지은이가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들. 네. 뒤로 가시면 내적 비판 나와 있죠. 말 그대로 뭐죠? 내용을 비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따져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고,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곧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보편성, 특수성. 자, 어렵지 않은 파트니까 짧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의미 자체를 이해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보편성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죠? 나 일중 정민혁에게 나타나는 성격이, 우리 시대고시 팀장님, 뭐 카메라맨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통성.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반성.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제1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말 자체는 공통성, 일반성, 제1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에 있어서 보편성이 뭐냐 이런 얘기야. 자, 역사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무슨 개념으로 가야 되냐면 어떻게 가야 되죠? 인류 역사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이렇게 규정해야 되죠. 어떻게? 갑니다. 인류 역사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자유, 평등, 파괴. 자유, 평등, 파괴. 이러한 가치들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지향한다라는 개념은 뭐죠? 추구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모든 역사가 보편성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특수성이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역사에 있어서 특수성이라는 건 뭐냐면 개별 민족과 국가에만 나타나는 개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별 민족과 국가에만 나타나는 개성,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독특함. 이렇게 풀어 얘기하면 좀 편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차별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정리할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죠. 자, 세계사라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세계사라는 바운더리가 있고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 미국사, 중국사, 한국사, 독일사, 일본사, 영국사, 다양하죠? 여러분, 세계사라는 가치가 지향하는 측면은 여기에 있지만 개별적인 국가들이 나타내는 역사는 각자의 역사별로 특성이 있겠죠. 우린 그걸 뭐라 그래?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 자, 그렇죠. 이게 나옵니다.
한국사의 특수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한국사의 특수성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국사의 특수성에는 무엇이 있느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쉬운 한국사의 특수성 그러면 우리나라는 불교가 상당히 발전한 나라인데 우리 한국 불교는 어떻다? 호국 불교. 두 번째. 우리 한국사는 호국 불교의 특징이 딱 하나 잡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잡아야 되죠? 네, 두 번째는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문화가 매우 많다. 그래서 여기 드러나는 게 뭐예요? 투례, 향약, 개, 그리고 뭐? 품앗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사의 특수성에는 호국불교와 공동체 정신 이런 걸 강조한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한국 유교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왔잖아, 우리 유교가. 그런데 중국의 유교와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있는데요. 중국 대비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죠.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유교는요, 유난히 의를 강조합니다. 그럼 의를 강조한다는 얘기는요, 사회 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사회 정의 실현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할 때 비교를 해본다면, 네. 상대적으로 중국 유교는요, 상대적으로 중국 유교는 뭘 강조하죠? 인을 강조하죠. 인. 그럼 여러분, 인이라는 건 어떤 가치죠? 인이라는 건 어떤 가치죠? 네, 배려라는 얘기죠. 인이라는 걸 강조한다. 배려를 얘기합니다. 배려. 됐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한국사의 특수성이라 그럴 때 네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한국사의 특수성 네 번째는요. 네,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특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특성이 강하다. 여러분들 여기서 단일 민족 국가다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는데요. 단일 민족 국가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특성이 강하다라는 건 성격이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는 아니지만 단일 민족 국가가 갖는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게 가끔 가다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이 단일 민족 국가라는 허상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꼭 하나여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 말의 의미를. 제가 뭐 민족을 분열하는 책동을 펼치고 이런 사람 아니고요. 우리가 꼭 하나여야 돼? 이거 무슨 말일까?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정치적 도그마가 매우 강하게 사회를 눌러왔어요. 그게 이제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통치권자들이 활용했던 국민 통제술이거든요. 하나일 필요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요. 생긴 것도 다르고요. 판단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양한 게 더 정상이고요. 그 다양성 속에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사회가 바로 민주국가고 그런 사회의 소프트 파워가 상당히 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 나를 중심으로 단결해라. 정부가 하는 일은 다 올바르다. 나라가 하는 일은 다 올바르다. 나라님이 하는 일은 다 최고야. 이런 그릇된 가치관은 사실은 성숙된 민주사회로 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되어 왔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단일민족 국가라 할지라도 그건 특별히 권장해야 된다거나 지향해야 될 바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특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성이 강하다. 됐죠? 이렇게 잡아내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럼 특수성 잡았죠. 그럼 제가 이제 펼쳐서 이제 그냥 말로 펼쳐서 편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한국 사회의 선사 시대는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 한국 사회의 선사 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순서로 발전해 왔다. 이건 우리만의 특수성입니까? 아니죠. 우리 역사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래요. 이거는 뭐야? 선사의 시대 구분은 보편적 가치죠. 보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구분과 판단을 좀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일단 벌써 우리가 역사학 일반론 첫 번째 파트가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 제가 할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럼 역사는 왜 배우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간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역사는 왜 배우는가?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어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인 말이죠. 제가 한 문장으로 줄여볼까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요. 역사학은 미래학이다라고 해요.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 국사를 전공했어요, 뭐 좋아해요 이러면 대부분 고루해요, 내지는 뭐 너무 옛날 것만 연구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시각이죠. 제가 특히 대학 다닐 때 이런 편견에 맞서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과거의 사실을 공부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과거의 종합적인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학문하고 말 그대로 정말 그것을 오늘날에 한번 적용해 보기도 하고 교훈을 추출해 보기도 하고 오늘날에 충실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네, 가장 일반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학은 미래학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역사는 왜 배우는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죠. 올바른 역사인식의 태도. 올바른 역사인식의 태도라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첫 번째, 민족의 주체성. 민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유지해야죠. 민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첫 번째죠. 두 번째, 이것만 갖고 되겠어요, 여러분들? 개방성을 띄워야 되죠. 개방성을 띄워야지만 더욱더 발전하죠. 타 민족과 타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성을 통해서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정리할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어떻게 가야 되죠? 세 번째, 자, 폐쇄적 민족주의. 쇼비니즘이라 그러는데 이 폐쇄적 민족주의는 지양해야 돼요? 지향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양이라는 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지향이라는 건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양해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네, 이것의 정반대는 뭐죠? 문화사대주의라고 할 때는요, 문화사대주의는요, 지향해야 돼요? 지양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거는 나쁘고 남의 것만 무조건 좋다라는 시각이에요. 남의 것만 무조건 좋다. 이런 시각은 지양해야 돼요? 지향해야 돼요? 역시 이것도 지양해야 되죠? 그렇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우린 뭘 지향해야 될까? 열린 민족주의. 또 다른 거 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열린민족주의, 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1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전통이 녹아있는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 구성원들에게도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 여러분들 또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K-팝 열풍이 불고 있죠. 전 세계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게다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중남미권까지 한류 열풍이 이미 그렇죠. 퍼지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 역사와 문화의 발전 양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엔 여러분들 뭘 정리할 때입니까? 선사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사.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선사 들어갑니다. 조금만 지울까요? 자, 여기 지우죠 이제. 우리 강의실이 조금 칠판이 좁은 관계로 우리가 이제 선사라고 할 때 선사는요. 일단 시험 문제는요.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잘. 요즘은 0에서 1입니다. 0이 더 크죠 역시. 네. 항상 모든 단원을 시작할 때는요. 출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선사도 일단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안 나옵니다. 자, 이 선사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는 파트고요. 네, 첫 번째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중석기, 그리고 세 번째 신석기, 그리고 네 번째 청동기, 다섯 번째 철기라 그러죠. 여러분들 여기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라 그러면요. 우리가 뭐라 그래? 비금속제라고 하죠. 내지는 뭐 비금속기 시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는 어때? 금속제 내지는 금속기 시대라 그러고 사실은 철기라고 할 때는요. 네, 요즘도 나타나죠. 그리고 요즘도 철은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형성되는 그런 광물이죠. 자, 그래서 선사라고 할 땐 단원명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원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단원 순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어딜까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역시 신석기.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청동기. 그래서 두 시대를 비교 대조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한 박스 안에 전체 시대를 알 수 있는 사진, 유물 사진을 던져놓고 각 시대별 비교를 해봐라.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3번하고 4번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구분을 좀 해본다면 한반도의 역사 기준으로 봐요. 우린 지금 한국사니까. 자, 구석기는요. 기원전 70만 년이고요. 네. 중석기는요.
기원전 1만 년이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는요, 기원전 8,000년경이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는요, 기원전 20세기로 보죠. 우리가 2000년경으로 본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철기라 그러면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는 기원전 5세기경에 시작됐다라고 하죠. 이렇게 시기 구분이 되십니까? 되시죠, 여러분들? 네, 시기 구분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우리는 지금 구석기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의미적으로 볼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원래 선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선사라는 말의 의미는 문자를 이용하여 기록하기 이전 상태, 문자를 이용하여 기록하기 이전 상태, 이전 시대를 바로 선사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를 이용하여 기록하기 이전의 시대. 그렇죠? 네. 그러면 역사의 의미는 뭐냐면, 역사의 의미는요, 문자를 이용하여 기록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뭐냐면, 한반도 역사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면, 한반도 역사시대의 시작이라 그러면 초기철기 시대라고 하죠. 초기철기 시대. 그렇죠? 네. 한반도 역사 시대의 시작이라 그러면 초기철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 역사 시대의 시작을 나타내는 초기철기 시대 유적지는 어디냐면, 경남 창원에서 나온, 경남 창원 다호리에서 나온 붓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시험지로 참 많이 나와요. 붓이 뭐 할 때 쓰는 거죠? 문자를 이용하여 기록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역사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잡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네, 이게 들어가죠. 그럼 이제 비교하실 때 서양사 역사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면, 이건 언제? 일반적으로 청동기 시대로 보죠. 서양사에서 역사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요거 하나 잡아 놓으시고요. 이제 구석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사피엔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굳이 안 외워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인류의 진화 과정이라고 나오고요. 세계 문명의 형성이라 그래서 구석기 문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신석기 문화, 고대 문명의 형성 이렇게 나오고, 일단 고대 문명의 형성이라 그러면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4대 문명 밑줄. 그래서 어디? 네, 이집트,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강, 인더스 문명, 황하 일대, 황하 문명이라고 그러죠. 이들 지역은 관계 농업이 발달하고 청동기를 사용했고 문자 사용이 이루어졌다. 이윽고 도시가 출현했다. 예. 지금 요 책은 아파트에 이제 전체 개발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선사시대 우리나라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여기서 구석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석기의 특징 개괄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문장형으로 정리를 합니다. 문장형으로. 문장형 OX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OX. 자, 보시면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사용했다. 이런 맞을까요? 틀릴까요?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사용했다.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인간은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사용했다. 맞는 말이고요. 인간은 구석기 시대부터 언어를 사용했다. 네,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언어를 사용했다. 역시 맞는 말이고요. 이 흔적은 어디에서 나오죠? 프랑스 라스코 벽화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언어를 사용했다. 물론 이 언어들이 뭐 대단한 고등 언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소통하는 그런 고등 언어는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호 체계,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됐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부터 시체 매장 풍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시체 매장 풍습이 나타난다. 역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시체 매장 풍습이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네, 이거는 죽음에 대해서 다소 경건하게 내지는 신성시 내지는 애도했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시험지로 나올 때는 한북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에서 동침신전 앙화장이 나오는데 이 동침신전 앙화장은 구석기 시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은 시체 매장 풍습이 구석기 시대부터 나타났으며 그 흔적으로 동침신전 앙화장이 있다. 이러면 그건 안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체 매장 풍습 자체는 구석기지만 동침신전 앙화장은 신석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잡아놓으세요. 됐죠? 네, 이렇게. 그리고 자, 문장형으로 제가 계속 풀어볼게요. 자, 다 시험 문제 나온 거니까. 한반도의 구석기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한반도의 구석기는 BC 70만 년부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이건 맞는 말이야. 이거는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 자, 이들을 우리의 직접적 조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우리의 직접적 조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이건 아닙니다. 우리의 직접적 조상은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의 직접적 조상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과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공통성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잘 체크하시고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지금 책에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고 좀 쉴게요.
우리 조상들은 야오강 일대의 요령, 요동반도 일대를 얘기하고요. 만주와 한반도 전역을 중심으로 만주와 한반도 전역 밑줄, 동북아시아 지역에 넓게 분포하여 살고 있었다. 동아시아 일대에서는 선사시대 여러 문화가 존재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은 동방문화를 만들어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했다. 민족의 형성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지만 구석기 시대에는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착 생활이 시작된 신석기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예족, 맥족, 한족으로 불린다. 그래서 예족이니 맥족이니 한족이니 동이족이니 동오족이니 예맥족이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석기 이후로 만주와 한반도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황인종에 속하고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좀 쉬었다 와서 구석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알겠죠? 네, 좀만 쉬었다 오겠습니다.